Last 15 seconds. Guidance is internal. 12, 11, 10, 9. Ignition sequence start. 6, 5, 4, 3, 2, 1, 0. All engine running. We have a liftoff. Liftoff on Apollo 11. 라이프타임 러너 미국 사는 두 아재들의 유쾌하고 유익한 수다, 한국과 미국 스타트업 테크 기업 이야기 조강의 4센트 161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얼추 200회를 향해 가고 있네요. 천천히. 아직 망하진 않았어. 그러게요. 네,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버티면 뭐 시간이 오겠죠. 네. 네, 그래도 꽤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저희. 그런가요? 네, 망할 듯 망할 듯. 망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뭐 투자한 게 있어야 망하지. 그렇죠. 뭐. 네, 네. 저희가 접으려면 뭐 이렇게 매몰 비용이 뭐 큰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언제든지 그냥 안 하면 되는 건데. 근데 네, 어쨌든 그랬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 본 방송 한 지는 좀 됐는데 중간에 케빈님 됐죠? 방송이 인터뷰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아마 이번 주도 2편이 올라가고 아마 저희 본 방송은 다음 주 정도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그렇죠. 지내셨어요? 9월에 뭐 이런저런 행사들이 좀 많았어요. 아이들 학교 이제 개학도 하고 뭐 샌디에고에 발보아 파크라고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네. 한국의 집 하우스 오브 코리아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거기서 뭐 한국 역사 같은 것들도 이제 홍보 전시 같은 것도 하고 뭐 문화재 같은 것도 전시하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요즘에 한국 문화 같은 데 관심이 많으니까 오면은 그 안에서 이제 고등학생 발런티어들이 자원봉사하면서 한국어도 이제 뭐라 그럴까 그 가나다라 자음 모음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뭐 영어 이름, 멕시칸 이름을 한국어로 써주는 것도 가르쳐주고 뭐 이런 것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9월에 이제 문화 행사가 크게 2개 있는데 그게 2주 연속 열려가지고 거기 이제 사진사로 이제 자원봉사하러 가느라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요즘 사진사로 지금 활약이 아주 크네요. 그죠. 좀 더 장비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네, 그래서 하여튼 뭐 딸이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저희 아내 사라님이 거기 PR 그러니까 홍보 담당이거든요. 그 PR 디렉터로 자원봉사하고 있어서 그래서 와라 그러면 뭐 가야죠. 그래서 뭐 보람도 있긴 한데 좀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주말에. 그런데 지난주에 했던 행사는 그래도 굉장히 좋았어요. 연사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여기 SDSU의 그 댄스 디파트먼트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무용학과 교수님이신데 한국에서 오신 분인데 한국 분이죠. 여기 교수님이신데 K-팝에 이제 뭐 연습생들을 데려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발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청취자분들 중에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후석 감독님이라고 영어 이름은 조셉 전인데 헤로니모 초선 이렇게 코리아 디아스포라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신 감독님이 계세요. 전호석 감독님이 연사로 오셔가지고 발표를 정말 재밌게 뭐랄까 심금을 울리는 발표를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 전 굉장히 오랜만에 봤거든요. 전 감독님을. 그래서 그 오랜만에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전 감독님이 원래 이 다큐멘터리 감독을 하시기 전에 그 뉴욕의 코트라 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셨어요. 그때 제가 거기 뉴욕에 어떤 일로 출장을 갔다가 거기서 우연히 만나서 인사하고 돌아와서 1년인가 2년 정도 있다가 갑자기 그걸 그만두시고 전업 헤로니모를 제작하시면서 전업 다큐멘터리 감독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거의 8, 9년 만에 봐서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전 감독님한테 이제 제 가족하고 그러니까 제 아내하고 애들을 소개시켜 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 딸이 전 감독님 그 발표를 듣고서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아서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헤로니모나 이런 데도 관심도 되게 많이 갖고 그래서 좋았어요. 또 그 정 감독님이 한 미모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 감독님이 그 UCSD에서 학부를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너무 좋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정 감독님은 저희 학교에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그 헤로니모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뭐 리버럴 아츠 스쿨은 아니지만 약간 그 인문학 쪽이 좀 강한 편이라서 오셔서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가보고 싶었는데 네. 저녁에 있으면 또 애들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 한다고 직접 뵙지를 못했는데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아쉽네요. 네. 헤로니모는 사실 초선보다는 조금 더 알려진 것 같고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초선이 좀 되게 궁금했고 그런데 좀 개인적으로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뭐 저런 게 의미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좀 관심 있게 보던 그런 감독님이라 가지고 두 분이서 사진을 찍었다길래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렇죠. 예, 굉장히 반가웠고 사실 헤로니모 그 다큐멘터리 자체도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좋은 내용들이 많지만 이 전 감독님의 이 인생사도 참 재밌죠. 재밌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 뭐라 그럴까 열정을 다 바칠 수 있는 직업을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변호사를 네. 하다가 그만두고 간 거기 때문에 그것도 그 인연이라는 게 굉장히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우연히 그때 마침 오바마 대통령 시기 때 미국하고 쿠바 사이 외교 관계가 이제 어떻게 해결이 돼 수교가 해결이 돼가지고 여행이 가능해지고 그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헤로니모 이무조 선생님이 이제 그 후손을 만나서 택시 타고 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모르고 있었다니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야겠다. 그러다가 이걸 내가 전업으로 해야지 이게 변호사 일을 하면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그걸 본업을 그만두고 뛰쳐 나가신 거니까 그런 게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또 용기가 되게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그날 들어왔었던 고등학생들이 사실 처음에는 다들 그런데 보면 고등학생들이 좀 뚱하잖아요. 어른들 되게 많이 와 있고 아무래도 연세 많으신 분들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그냥 이 친구들이 이제 발론티 하고 나서 저녁 먹고서 앞에 발표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좀 지루해하기도 하고 폰 보고 그러는데 정 감독님 발표는 정말 이 친구들이 학생들이 집중을 잘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오셨던 연세 많으신 분들은 되게 울컥하면서 우시기도 하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주된 내용이 이제 뭐라 그럴까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그렇죠. 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그 예전에 LA에서 있었던 그 폭동 이야기도 그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뭐 저희야 강광님이나 저희야 뭐 어쨌든 성인이 다 돼서 미국에 왔으니까 그걸 좀 덜 느끼지만 지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여기 왔었던 살고 있는 2세들이나 뭐 1.5세들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은 이제 자기들이 겪은 일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다들 이제 울컥울컥 하시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러 가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 와서 악수하고 박수 막 사진 찍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비행기 공항에 모셔다 드리는데 조금 빠듯했어요.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 포스팅을 보고 제가 패친 신청을 또 드렸죠. 그래서 받아주셨더라고. 그래서 유명한 분이랑 이제 친구가 됐다. 그럼요. 쪼박님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덕분에 제가 두 분을 연결을 시켜드렸더니 제가 기분이 좋네요. 네.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겠네요 지난주.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강박님은 어떠셨어요? 뭐 저는 뭐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 제가 작년에 사실 그 쪼박님께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요? 네, 뭔 얘기를 했지? 몰라 그냥 그 다큐멘터리 나오고 뭐 디아스포라 나오고 지금? 막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런 얘기 하다가 개인적인 얘기 하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 동부의 시골에 살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그런 그 진짜 사소한 진짜 마이크로 레벨의 아주 사소한 일을 밖에 제가 업데이트를 못 드리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 제가 작년에 그 사이클 그 펠로톤 이후로 사이클 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벌써 1년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시간 빨리 가네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수고하셨다고 했던 게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년이 지나갔군요. 근데 실제 우리가 그 이후로 방송을 조금 띄엄띄엄 했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게 느낄 수도 있구나. 그렇게 좀 빠르게 느꼈던 것 같고 어쨌든 그게 일주일 앞으로 이제 다음 주입니다. 지금 방송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에 10월 14일 날 하는데 작년엔 제가 100
그 100km를 네, 탔는데 네. 한 63마일 정도 되죠. 근데 올해는 이제 100마일, 160km 160km. 와. 를 이제 타겠다고 일단 신청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연습을 진짜 꽤 열심히 했어요. 근데 펠로톤으로 물론 열심히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오랜만에 몸살이 걸려가지고 아, 지금 뭐 한 코비드는 아니고요? 검사했다 와이프가 또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죠. 다시 오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피부가. 저희 학교 주변에도 되게 많이 많죠. 걸렸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혹시나 싶어가지고 또 애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봤는데 코비드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하루 좀 아프길래 뭐 저희가 뭐 특별한 게 있나요? 그냥 아스피린 그 애드빌 하나 먹고 그렇죠. 따뜻하게 해놓고 땀 흘리면 자니까 조금 괜찮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좀 불안불안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주일 이제 이번 주말에 비도 조금 온다는 얘기 예보도 있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 시걸 죄송합니다. 시걸 센츄리라고 하는 행사 저희 학교에서 하는 행사인데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 1988년도에 처음에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68명 정도 되는 소위 말해서 자전거 빠돌이들이 미국에서 자전거 빠돌이들 빡세죠. 네, 그분들이 이 동네가 되게 이제 그 플랫하고 산도 많이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00마일 정도를 좀 달려보자라고 해서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학교 재단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익금이나 기부금을 받아서 뭐 패컬티 그랜트라든지 학생들 스칼러십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뭐 유지 보수하는데 이런 데 쓴다고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재단 레벨 혹은 학교 레벨의 이런 외부 행사들을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수도 있지만 그랬었는데 뭐 생각해보니까. 대부분의 펀딩을 재단이나 아니면 그냥 교육부에서 받는 정부에서 받는 펀딩으로 해결을 해서 그런지 이런 뭐 기부 행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본 기억이 별로 없더라고요. 가만히 이렇게 원고를 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이 행사는 저희 학교 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세요. 한 5,000분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크네요. 5,000명이면 네. 행사 규모가. 네, 그래서 이제 동부 전역에서 그 자동차 플레이스를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뉴욕, 그렇죠. 뭐 뉴저지, 필라델피아에서 그치. 필라델피아는 가까우니까 엄청 많이 오시고 뭐 메릴랜드에서도 이제 다리 건너서 많이 오시고 그래서 또 100마일을 살아남기를 야, 100마리면 몇 시간 정도 걸리죠?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63마일은 제가 안 쉬고 달렸는데 네. 한 4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한국 분들 달리시는 거 보니까 엄청 잘 달리시더라고요. 근데 4시간 반 동안 자전거 타고 있으면 몸이 이렇게 굳지 않나요? 이 상태로 등이? 거기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월마트 100불짜리 자전거 뭐 옛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옛날 한국에 저희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쌀집 자전거 같은 엄청 무거운 그렇죠. 쌈시 자전거, 3천리. 얘기하면 또 안 되겠다. 하여튼, 무겁고, 그, 바디도 끼끼 그러니까. 힘줘서 들어야 되는 거. 엄청 무거운 자전거. 네, 그런 거 타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벼운 자전거를 타면 더 빨리 달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보장은 없는데 어쨌든 자전거도 바꿨고 하니까 이번에는 제 목표는 이게 아침 7시부터 시작하거든요. 7시부터 이게 경주는 아닙니다. 경주는 아니고 그냥 100마일을 그냥 그렇죠. 한 4번 자선 행사라고 하시니까 4번 정도 중간에 스탑하면서 가는 행사인데 저는 한 7시간 내에 들어오는 게 지금 일단은 목표입니다. 7시간 중간에 몇 번 쉬시긴 하셔야겠네요. 네네 그래야 되겠죠. 뭐 63마일은 제가 또 일이 있고 이래서 그냥 어쨌든 안 쉬고 왔는데 되게 천천히 아마 100마일은 뒷부분이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한 60마일 넘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한 힘들겠죠. 4, 50마일이 엄청 힘들다고 하던데 거기다가 이제 기상도 안 좋다고 하고 그러고 바람도 많이 분다고 하니까 저희가 바닷가다 보니까 이게 루트가 이제 바닷가 쪽으로 이제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경관을 보고 가는 건 좋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보니까 걱정도 조금 되고 뭐 기대도 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시점으로 만약에 이번 주에 끝나면 이제 또 달리기로 제가 또 이제 종목을 변환을 해서
이제 내년 봄에 풀 마라톤 도전을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19km요? 그렇죠. 네. 대단하신데요. 네. 그 일단 100마일 잘 자전거 잘 타고 오시고, 이게 비가 오면 이 길이 미끄러워서 그게 조금 걱정되긴 하네요. 네, 다른 근데 것보다. 뭐 레이스 경주도 아니고 여기는 그 높낮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언덕도 있는 한국은 보니까 자전거 타는 분들이 유튜브 영상들을 보니까 막 지리산 올라가고 막 몇천 미터 올라가고 막 이러던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좀 잘 조심해서 타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이 펠로톤의 힘을 보여드리고 또 오겠습니다. 예, 멀리서 응원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네. 아마 이 방송이 올라갈 때쯤이면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실패는 성공이냐.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 이 일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제가 오늘 조금 옷을 차려입었는데, 그리고 배경도 조금 바뀌었죠. 쪼박님도 그렇죠. 맞습니다.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셨나 모르겠네. 근데 나노 셀렉트가 딱 보여 일단은. 네, 여기 있고 회사 모자도 회사 모자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방송은 저희가 이제 약간 특집편인데, 조광의 4센트가 드디어 이제 한국의 모 학교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지금 강의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기념비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첫 스텝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한 학기 정도의 컨텐츠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 팟캐스트도 옛날에 팟캐스트 했던 내용도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한 4년 정도 그동안 많은 분들의 이야기도 담았고, 저희가 그러면서도 좀 많이 배우기도 했고,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어떻게 좀 잘 집적화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또 그런 게 뭐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재미도 있고 준비를 좀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수업의 한 꼭지로 들어갈 내용을 저희가 녹화 겸, 그리고 본방송에서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뭐 특집 컨텐츠로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송을 쭉 보셨던 분들은 아마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가지고 미리 쟤네들 왜 저래 이러실까봐 네, 미리 이렇게 소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방송 녹음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러면 제가 제목을 달아봤는데, 특집 스타트업 성장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여기저기서 살펴보면 아마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뭐 강의도 많고, 그런 시작을 위해서 독려하는 영상들을 아마 학생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이게 성장하면서는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스타트업 성장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 보려고 하고, 이 스타트업의 성장통을 이야기하려면 전문가가 좀 필요한데, 조금 경험이 있는 분이, 아무래도 제 지금 화면에 옆에서 보이시는 조성아 박사님이 일단은 10몇 년간 성장통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직도 그렇죠. 아직도 겪고 좀 더 있고 겪을 예정이라. 엑시트하기까지는 계속 겪지 않을까 싶어서 그 조성아 박사님의 이야기. 근데 사실 10년 정도의 기업 성장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10년까지 살아남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그쵸. 너무 힘든 일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뭐 한 체크박스 하나 혹은 2개 정도는 저희가 체크는 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아직 뭐 조성환 박사님 입장에서는 조금 아직 목마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주제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그러면 스타트업, 뭐 소기업, 한국에는 뭐 스타트업, 뭐 중소기업, 뭐 중견기업, 대기업 이렇게 분류를 하던데, 미국에서는 스몰 비즈니스, 그냥 뭐 소기업, 스몰 비즈니스 정도로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중소기업은 정의를 조금 찾아봤는데,
중소기업 기본법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국의 경우 한 99.8%가 여기에 와, 속한다고 진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99.8%면 중소기업이 네, 0.2%만 중소기업이 아닌 거라는 거죠. 와, 많기는 정말 많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중소기업의 카테고리 안에 속하는 거고, 이 뭐 분류상으로 봤을 때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의 대부분을 그러니까 그렇죠. 스타트업도 여기 속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분류를 하고 중견기업, 대기업은 저희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뭐 대라, 뭐 삼성이라든지 뭐 거기에서 법적인 분류도 있습니다만은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자산 규모가 보통 5천억 이상에서 10조 미만의 기업을 중견기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0.12% 정도를 차지하고 그러면 뭐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나머지 0.08%가 네, 그렇죠. 대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한국 경제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기업이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부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좀 많이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 기준뿐만 아니라 미국 기준도 조금 찾아봤습니다. 미국 기준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처럼 이제 단계별로 구분 짓지는 않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러니까 정부 페더럴 연방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제 특별히 이제 소기업을 분류를 해서 그 소기업에 어떤 식의 지원, 뭐 뒤에서 조금 말씀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SBIR이라든지 이런 지원책을 마련해서 이 소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미국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스몰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미국 스몰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SBA의 정의에 따른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사실 일반적인데 제가 요 자료를 조사하면서 느낀 것 중에 좀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은 산업 구분 그 산업에 따라서 미국은 그러니까 NAICS라고 하는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이라고 하는 산업 한국도 뭐 산업 분류표가 있는데 그렇게 산업 분류에 따라 가지고 소기업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조금 그 말이 되는 것 같다는 좀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같이 뭐 사이즈나 어떤 매출액 기준으로 혹은 자산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끊는 게 아니라 저희도 생각해 보면 뭐 산업에 따라서 어떤 산업 같은 경우는 경쟁의 강도가 너무 세서 이 소규모의 정의가 좀 더 브로드하게 정의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뭐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인건 그 사람의 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이게 사이즈를 일괄적으로 끊어버리면 거기에서는 소규모 업체에 들어가는 기업이 너무 작아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미국은 뭐 경쟁의 정도, 그 각 산업의 경쟁의 정도라든지 그 산업에 속해 있는 평균 기업 규모, 창업 비용, 뭐 진입 장벽, 기업 크기, 기술 변화, 뭐 다른 산업으로부터의 경쟁, 성장, 동향, 활동과 같은 좀 되게 다양한 산업적인 특성을 별도로 고려해가지고 매 5년마다 이 기준을 다시 설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아마존 같이 리테일러랑 아니면 뭐 조선업이랑은 그렇죠. 조금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더 그런 분류가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매 5년마다 조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 아무래도 뭐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까지 고려를 하는 점에서는 한국도 이런 건 조금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은 그렇죠. 들긴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백그라운드 정보로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기업이 왜 꼭 성장을 해야 되는지 네, 이거 궁금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성장을 하지 주관님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성장을 하면 사실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됩니다. 회사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은 그냥 회사가 성장을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기대만큼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성장만 제대로 빠르게 되면 사실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사람들도 인사 적혀도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들도 빨리빨리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좋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뭐 그러면 이제 계속 성장을 하다 보면 이제 성과급도 보너스도 많이 줄 수 있고 연봉도 많이 줄 수 있고 그러면 직원들이나 임직원들의 불만이 거의 있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성장을 못하면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것이 잘못되고 삐걱거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고 특히 스타트업은 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돈에 쫓들리다 보니까 딱 빠르게 성장하는 거 하나만 갖고서 승부를 거는 거잖아요. 매출이 성장하는 거든 고객 수를 막 빠른 시간에 늘리는 거든 그게 성장이 안 돼 버리면 거기서 비즈니스 모델이 가설이 틀렸구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되는 거고 뭐 상장 기업들도 중견 기업이나 대기업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상장이 돼 있으면 일단 주식이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면 주가가 떨어질 거고 그럼 뭐 주주들의 또 압박을 또 견딜 수가 없을 거고 뭐 그렇지 않을까? 이론적으로 근데 뭔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 기업이 성장하는 거는 뭐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쪼박님이 말씀하신 거를 좀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 효율성을 찾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뭐 인력을 제대로 이제 필요한 인력을 제때 공급을 못 받는 거는 사실 외부적인 거래에 있어서 비용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성장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이 성장을 꾀할 수밖에 없고 사실 기업이라는 게 그리고 비즈니스라는 게 이 성장을 어떻게 보면 당연시하면서 시작한 뭐 사람이 꼭 산소로 숨을 쉬듯이 이게 성장과 기업은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는 것 같고요. 그 스타트업의 성장은 사실 J커브라고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모든 스타트업이 가장 바라는 커브. 자,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모든 창업자들의 이제 꿈의 커브가 그런데 이제 아닐까. Y-axis가 뭐냐, Y축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뭐 근데 뭐 기업의 규모라든지 뭐 매출액도 그렇고 종업원 수도 그렇고 뭐 여러 개 봤을 때도 대부분 이렇게 J 커브로 성장을 그러니까 왜 J라고 설명하냐면 이제 처음에는 스타트업이 이제 뒤에서 조성환 박사님께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지만 여러 가지 뭐 돈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조금 뭐 매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내려갔다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서 시장에서도 이제 제품에 대해서 혹은 회사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커가는 커브를 저희가 J커브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J커브를 그리면서 성장하는 것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업자로서 그만큼 나중에 보상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성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한 12년 네. 그렇죠? 12년 정도 회사를 운영을 해오셨던 이제 조성환 박사님을 모시고 12년 동안 어떤 고충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스타트업 아직 시작하지 않은 분들이 보시면 부럽다. 그냥 12년 동안 저렇게 있는 것 자체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모든 스타트업들이 어느 정도 궤도를 자리 잡게 되면 이런 형태로 이제 쭉 이제 성장을 해 나가고 아마 비슷한 고민들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씩 다르시긴 하겠지만 그래서 조금 그런 의미에서 좀 일반화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미국 샌디에고 나노셀렉트라는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현재는 CTO로 계시는 조성환 박사님을 모시고 스타트업의 성장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강박님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군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자꾸 쭈박이라고 안 하고 조성환 박사님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강 교수님께서 강광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스타트업 성장통을 12년째 앓고 있는 조성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늘 회사 로고가 새겨진 모자하고 셔츠도 입고 왔는데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멀티플 햇을 쓴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You wear multiple hat 이런 말을 쓰니까 회사 안에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모자를 쓴다 표현을 하는데 오늘 방송에는 이제 창업자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보통 때는 강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 조광의 4센트 유튜브랑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이제 쪼박으로 나오는데 오늘은 창업자 모자를 쓰고 나왔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국 캘리포니아 최남단에 있는 도시 샌디에고에서 나노셀렉트 바이오메디컬이라는 생명공학 연구 장비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쭉 CTO로 일하고 있는 조성환이라고 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별명이 쪼박이. 너무 포괄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이거. 그러면 이제 정식적으로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좀 편하게 이제 쪼박 이제 원래대로 쪼박으로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노셀렉트 아까 생명공학 연구장비 스타트업 막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하게 들리는데 어떤 회사인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죠. 학생들도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나노셀렉트 바이오메디컬은 한국말로는 유세포 분류기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유세포 분류기를 영어로 하면 플로우 사이토미터라고 하는데 플로우는 뭔가를 흘려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사이토는 라틴어로 세포라는 뜻이고 미터는 뭔가를 측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세포를 흘려주면서 그 세포의 특성을 측정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세한 마이크로 채널 한 10분의 1mm, 10분의 2mm 정도 채널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세포를 흘려주는 거죠. 백혈구나 적혈구나 뭐 암세포나 줄기세포나 여러 가지 세포들을 흘려주면서 이제 레이저를 굉장히 얇게 만들어가지고 레이저 빔을 쏴서 세포들의 이제 과학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장비를 개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설명을 해보면 아마 지금 그 구글 온라인 한국이니까 네이버로 가셔서 레고 소터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레고 조각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레고 조각이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제각각인데 요것들을 이제 나중에 팔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게 더 모자란가 싶어 일부만 잃어버렸다 싶으면 그 잃어버린 부분만 따로 주문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아이디어들이 항상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이제 덕후 분들이 레고 피스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줄 수 있는 레고 소터를 만들어 보자고 그래가지고 그 레고 소터를 만드신 분들 유튜브에 가보면 되게 많아요. 아두이노 프로젝트 중에 제일 첫 번째 프로젝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게.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섞여 있는 레고 조각들을 위에서 쫙 하나씩 이제 천천히 뚝뚝 떨어뜨려 주면서 밑에서 이제 아이폰 카메라로 색깔이나 모양을 분석해서 색깔이 빨간색이면 왼쪽으로 딱 보내주고 초록색이면 오른쪽으로 보내주고 파란색이면 밑으로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 분류하는 기계가 있으면 굉장히 편할 거잖아요. 특히 이제 레고를 좋아하는 아이들을 둔 부모님 입장에서 더 그럴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레고 대신에 세포를 대입해 보시면 저희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보통 이제 세포를 뭐 티슈에나 뭐 이런 데서 딱 모아놓으면 여러 가지 세포들이 막 모여 있거든요. 레고 조각처럼. 거기서 제가 원하는 세포는 그 중에 한 1%밖에 안 되는데 뭐 그거를 빨리 분류를 해내야 되는데 손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자동화하는 기계가 필요한 거고 그걸 자동화하려면 그 1%의 세포만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을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모양이라든지 크기, 뭐 색깔 이런 것들로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기계를 만드는 스타트업 회사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이렇게 유세포 분류기, 분류하는 기계 세포를 분류하는 장비인데 그 사실 조금 더 무식한 질문을 조금 드려보면 그 왜 분류를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항상 왜를 질문하셔야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포를 이제 하나하나의 세포의 특징을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생명 현상의 가장 기본적인 게 세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세포를 이제 분석하려고 보면 제가 분석하고 싶어 하는 세포는 전체의 한 1%, 10% 정도로 굉장히 작은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얘들을 따로 분류를 해내지 않고 그냥 분석을 해버리면 노이즈가 엄청 많이 끼잖아요. 그리고 뭐 이미징을 하려고 해도 10개 중에 1개, 100개 중에 1개만 내가 보려는 거면 이게 굉장히 힘드니까 걔들을 그래서 빨리 따로 빼내는 게 필요한데 그 솔팅을 해서 이제 한 99%가 이제 내가 원하는 세포라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서는 어떤 분석을 해도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분석 결과를 얻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또 제대로 된
그 리서치가 연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할 수 있게 하는 제일 첫 번째 그 샘플 준비 단계를 위해 필요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해한 바를 조금 더 쉽게 학생들한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자면 요리하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소금이랑 설탕이랑 쏟아버려서 한꺼번에 근데 어떤 장비로 인해 가지고 그 소금과 설탕을 분리를 해야지 저희가 요리를 소금 그러니까 좀 덜 짜면 짠 소금을 넣고 조금 뭐 감칠맛을 위해서 설탕을 조금 더 넣고 이런 조정을 할 수 있는데 뭐 이게 섞여 있으면 그걸 조정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 소금과 설탕을 분리하는 장비,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장비를 네. 말씀하시는 소금하고 설탕은 진짜 빡세긴 한데 색깔도 비슷하고 맛을 보기 전에는 빡세긴 한데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그 암세포하고 그 백혈구를 구별한다고 치면 사실 암세포가 색깔 그 크기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크기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것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잡아내서 아니면 그 생명공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특정 세포를 이제 여러 가지 색깔로 염색하는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개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가 원하는 세포가 1%밖에 없으면 그 세포만 빨간색이나 노란색으로 염색을 해 놓으면 이렇게 노란색이 딱 디텍션이 될 때만 저희가 세포를 빼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래는 첫 번째 샘플에서는 한 1%밖에 없었던 제가 연구를 하고자 하는 세포가 저희 기계를 거치고 나면 99%로 이제 퓨리파이가 되어 있는 거죠. 한국말로 퓨리파이를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99%가 혹은 100%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아마 이 나노셀렉트 회사와 이 제품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하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창업 이야기를 조금 해보죠. 어쩌다 창업을, 물론 이게 스토리가 굉장히 길 것 같긴 한데, 원래 창업을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그렇죠. 조금 창업을 생각하시게 됐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사실 주신다면. 이런 데서,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창업을 하고 싶은 꿈이 있었고, 뭐, 정주영 회장님의 책을 보면서 꿈을 키웠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사실 뭐, 그거는, 거짓말이라서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고, 제가 한국에서 학부 마치고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UCSD, University of California, 샌디에고로 박사과정을 왔거든요. 2005년에 왔는데, 강마님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오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 온 대부분의 한국 유학생들은, 뭐, 스타트업은 보통 그 본인들의 그 커리어 선택지에는 없죠. 대부분은 교수가 되고 미국이나 한국에서 교수가 되거나 뭐 정부 출연 연구소 미국이나 한국의 연구소에 가거나 그것도 아니면 뭐 대기업에 가고 싶어 하지 스타트업을 할 생각은 별로 안 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 한국에서도 있을 때 제가 공대를 나왔는데 선배들 중에 스타트업 한 사람 얘기를 듣긴 했는데 정말 소수의 분들 얘기만 들었었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사신다는 얘기밖에 못 들어서 저건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UCSD에서 박사 과정을 하면서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을 2년차 때 이제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4년간 같이 연구를 같이는 아니죠. 교수님 지도를 받았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참 어떻게 인연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연세 창업을 하신 분이셨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닷컴 시절에 스타트업을 하나 창업을 하셔서 엑시트 하시고 그리고 제가 연구실에 들어갔을 때 이미 두 번째 스타트업을 시작하셔서 학교 교수직을 하시면서 같이 경험을 하고 계셨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교수님 밑에서 한 4, 5년 같이 일하다 보니까 사실 지도 교수님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연구하는 방식이나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그 문제를 푸는 게 이제 박사 과정에서 배우는 건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방식을 택할 수가 있는데 그 방식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제자들이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는데 지도 교수님이 아무래도 그런 분이시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저도 생각을 그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고 그리고 옆에서 지도 교수님이 스타트업을 하시는 걸 보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최근에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영화배우 유해진 씨께서 나오셔가지고 스며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저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스며들고 물들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그리고 지도 교수님이 창업했던 회사랑 이게 제가 3년차, 4년차 때는 산학과제를 하면서 제가 등록금하고 스타이펜드를 지원받았었거든요. 미국 산학협력과제 많이 하니까. 그러면서 그때 그
회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 그리고 스타트업 그 회사의 CEO랑 뭐 VP of Engineering, Finance 담당자랑 같이 미팅도 많이 하고 뭐 주말에 같이 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서 옆에서 지켜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다들 재밌게 일하고 페이스가 굉장히 빠르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일하는 페이스가. 예. 지금 해볼까? 실험할까? 하면 데이터가 내일 모레면 나와서 다시 또 그 리뷰를 하는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고 성격이 급하니까 그런 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미국 와서 좀 답답했었는데 아 여기서도 이렇게 빡세게 일하고 밤낮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보면서 신기했었고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옆에서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스타트업이랑은 굉장히 많이 달랐었고 어떤 면에서는 좋아 보이는데 쉽게 됐어요. 뭐든지 옆에서 볼 때는 다 이게 쿨해 보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돈을 스타트업을 시작하는데 돈을 마련하는 방법도 저는 한국에서 있을 때는 본인이 그 빚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미국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캘리포니아다 보니까 VC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같은 투자 그 회사들도 되게 많이 있고 그런 데서 받아서 그냥 사업을 하고 잘못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고 그리고 뭐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망가지지는 않는구나라는 걸 보니까 뭐 나중에 해볼 만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주변에 이제 스타트업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도 신기했어요. 한국에 대학 다닐 때는 그런 얘기 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커피 타임 오후에 하고 어울리면서 더 깊이 이제 물들게 됐고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실패 같은 거 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도 안 되면 뭐 이제 취업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마인드도 신기해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박사과정 말년차 때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네가 그 박사과정 연구했던 주제를 가지고 특허도 내고 했으니 그거를 우리가 라이센스를 해서 스타트업을 시작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처음에 안 한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그냥 끌려가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년째 성장통을 겪고 있어요. 그 강연을 많이 여기저기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죠, 어쩌다 그죠. 창업 네. 시리즈로 제목으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 그 조성환 박사님이 90년대 중반 학번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후반으로 해주세요. 후반으로 해주세요. 후반으로. 강박님은 중반이 맞아요. 강박님은 중반이 맞는데 그렇네. 저는 후반이라고 두끗 차이가 두끗 차이. 그래서 네. 90년대 후반 학번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학교에서 창업 이벤트 엄청 많죠. 굉장히 많고 학교마다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 아마 쭈방님도 뭐 여기저기서 그런 학생들을 좀 만날 기회도 많으셨을 것 같아서 지금은 조금 이 인식 자체가 좀 많이 그렇죠. 바뀐 것 같긴 맞아요. 합니다. 그렇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랑 비하면 많이 10년 전이랑 비교해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한국에 특히 그 캠퍼스 안에 창업 씬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고 저는 뭐 글쎄요 뭐 제가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어서 뭐랄까 편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서류상으로 2009년도에 설립을 하고 실제는 한 2011년부터 그쵸. 회사가 운영되기 시작해서 지금 12년쯤 맞습니다. 됐죠. 그죠? 12년을 사실 한마디로 정의해보라면 진짜 어려운 일일 것 같긴 한데 좀 돌이켜 보자면 12년 어떠셨던 것 같아요? 뭐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다. 절대 안 할 것이다. 언제 물어보시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네. 데이터가 잘 나왔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제품이 팔려가지고 종을 딱 울리는 순간에는 그렇지 막 이렇긴 한데 또 이제 막 불량이 터지거나 뭐 투자 받으려고 했던 게 엎어지거나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이슈가 튀어나오는 것도 특히 코비드는 진짜 빡셌거든요. 그런 거를 제가 스타트업을 하면서 겪을 거라고 생각 못했으니까 그런 날이 오면 다시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죠. 항상 이게 바뀌고 한마디로 정리해보라면 정말 진부한 표현이긴 한데 정말 롤러코스터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너무 진부하죠. 제가 진부하지 않은 걸 찾으려고 했는데 그것만큼 못 찾겠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이 종을 울리신다고 표현을 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종을 울린다.
그 약간 나노 셀렉트만의 문화인 것 같은데 그쵸. 어떤 이게 의미인가요?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 특히 초반에는 더더욱 그런 게 돈이 없고 뭐가 없으니까 음, 다들 좀 우울하고 힘들잖아요. 스트레스 레벨이 되게 높거든요. 처음에야 그렇죠. 막 다 같이 으쌰으쌰 하고 예. 오는데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한 3개월 정도 이제 돈 별로 못 받고 일하다 보면 다들 이제 막 여기까지 이렇게 스트레스가 올라와 있고 그러다 보면 서로 이제 날카로워지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아주 작은 일이 있어도 축하를 하고 이게 서로 셀레브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축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럴 때 이제 뭔가 네네. 그 조그마한 의식 같은 걸 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시작했을 때는 저희가 그랜트 정보 과제를 되게 많이 썼었는데 미국 정부에서 스타트업에 지원해주는 과제들이 있거든요. 아까 강광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SBIR이라고 그 과제를 써서 제출하면 종을 한번 딱 올리고 다 같이 이제 수고했다고 박수 쳐주고 나가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뭐 커피나 맥주라도 한 잔 마시고 집에 가고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 그 정문 앞에 벽에다가 꽤 큰 종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요즘도 두부 파시는 분들이 종 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종 달아놓고 네. 이제 저희 회사에 뭐랄까 매출이 잡히는 순간, 그러니까 과제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물건을 누가 이제 어딘가에서 주문이 들어오거나 하면 이제 그 주문이 나왔다는 거를 이제 이메일로 쫙 뿌리고 동시에 이제 거기 종을 올려가지고 다들 이제 일하다가 상기할 수 있게 회사가 요만큼 성장했구나. 그걸 느낄 수 있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들 이제 기분이 조금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종을 올리고 있죠. 네. 종이 이제 안 올리면 다들 요즘 좀 뜸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네. 저는 되게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진보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탈출이 언제 엑시시 뭐 저 빛이 언제 들어올지 그렇죠. 모르는 어떻게 보면 이 동굴에서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작은 이벤트 이게 사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젊은 학생들한테도 뭔가 목표가 잘 안 보일 때 굉장히 조그마한 성취라도 성공의 어떤 그 느낌을 맛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의식이 좋으면서도 아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게 너무 그 정보가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 즉시 전달이 되니까 이 사기에 또 안 좋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는 영향을 미칠 생각도 수도 있죠. 그런데 또 돌려 생각해 보면 네. 그렇게 함으로써 다들 이제 매니지먼트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괜히 그냥 지금 위기 상황이다 얘기를 해봐야 와닿지 않는데 야 지난달에는 종을 한 10분 울렸는데 올해는 이번 달에는 너무 뜸한데 무슨 일이지? 자기들끼리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잘못됐구나. 이거를 저희가 위에서 이제 매니저나 뭐 디렉터가 얘기하는 거랑 자기가 앉아서 듣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앉아서 위에서 자기 보스나 매니저들이 얘기를 해주지 않았는데도 그걸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뭐랄까 뛰어난 직원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하루에 와서 시간 때우고 월급 받아가는 직장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이제 다 같이 이제 회사의 큰 성공을 위해서 이제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런 마인드로 일하는 직원들은 확실히 알더라고요. 무슨 일 있나? 물어봐요, 저한테. 1대1 미팅을 이제 직원들하고 2주일에 한 번씩 꼭 하는데 그때 와서 이제 가끔씩 물어봐요. 종이 울린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괜찮은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빨리 갈아타야 되잖아요. 사실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 이 대부분 미국에서 지금 회사를 운영하시니까 이렇게 많이 그 한국말로 대놓고 말씀을 하셔도 편하시. 그러니까 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직원들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 구성원들과 공유를 해야 되는 건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맞습니다. 저는 그냥 최대한 정말 기밀이 아닌 이상에는 최대한 투명하게 공유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게 하는 게 나중에 오해도 덜 쌓이는 것 같고요. 실수를 하더라도 그게 실수로 받아들여지고 나중에 실수로 받아들여지지 그냥 우리한테 뭘 감추려고 저랬구나라는 그런 오해는 안 받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종을 치고 안 치고 가지고서 나오는 것 딱 보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알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사람들은 이제 너무 트랜스페런트한 거 너무 투명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고 회사 구성원들끼리 약간 의견이 엇갈리긴 하는데 일단 저도 그렇고 저희 CEO도 그렇고 일단 최대한 구성원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원칙을 가지고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뭐 저도 공감합니다. 학생들 가르치면서도 좀 자주 하는 얘기가 사실 비즈니스의 가장 어려운 점은 불확실성이 그쵸.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일이 터지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비드가 그랬었고 뭐 올 초였죠. 저희 실리콘밸리 그쵸. 사태. 네, 그때도 조금 뭐 학생들은 좀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아시는 학생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래서 뭐 굳이 여기서 그 사태에 대해서는 좀 뭐 자세하게 말씀을 안 나누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인해 가지고 조성원 박사님께서 몇 시간, 하루 꼬박 하루 조금 넘었다고 정말 했나? 네, 거의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잘 못 원형탈마고 주무시고 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하겠다. 지루할 만하니까 좀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뭐 그런 느낌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이 성장하면서 조금 아무래도 CTO로 공동 창업자로 시작을 하셨고 지금도 CTO라는 햇을 쓰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성장하면서 조금씩 고민하는 포인트가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나눠보자면 아주 단순하게 나눠보자면 스타트업에 뭐 투자해서 뭐 시드를 받고 뭐 시리즈 A, B, C, D 이렇게 이제 성장을 이렇게 쭉 나가서 뭐 IPO를 하게 되고 엑시스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 시리즈 A까지가 또 굉장히 또 이제 만드는데 빌드업하는데 포커스가 되는 시기라고 보고 그다음에 A 이후로 뭐 지금 현재까지 이제 시리즈 D까지 받으셨는데 그래서 D까지 스타트업에서 꽤 좀 성장하는 이제 그 성장 단계로 두 단계로 나눠 보면 이 초기 단계랑 이제 성장 단계 어떤 면에 있어서 조금 달랐고 어떤 고민들의 초점이 좀 달랐는지를 좀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진짜 좋은 질문인데 뭐 편의상 A, B, C, D라고 나누잖아요. 이게 뭐 정말 어떤 딱 그 수학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리즈 A는 창업한 지 뭐 3년 안에 받아야 되고 그리고 투자금은 미국 뭐 한국 돈으로 20억 이상 돼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마다 뭐 시기마다 다 다르긴 하죠.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편의상 첫 번째로 받는 투자금으로 이제 시리즈 A, 그 다음에 받으면 B, C, D 이렇게 C, D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나가는데 제가 창업했던 2009년 서류상으로 창업했던 2009년 그리고 제가 졸업하고 이제 풀타임으로 회사에 조인했던 2011년까지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한번 경제가 완전히 곤두박질 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회사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막 하이어링 프리즈도 하고 해고도 많이 되고 그때 많이 힘들어했었잖아요. 한국도 그때 경제 위기가 왔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시리즈 A 같은 이런 벤처 투자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지금 올해도 굉장히 이제 자금이 많이 경색이 돼 있는데 그때도 지금 올해처럼 굉장히 자금 경색이 많이 돼 있어서 이제 특히 초기 투자를 이제 받는 건 쉽지가 않았죠. 저희 같은 이렇게 뭐랄까 딥테크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더더욱 받기가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시리즈 A 받기 전까지는 미국 정부 자금을 가지고서 계속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해야 됐었고 스타트업을 자세히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은 저희가 이게 지금 바깥에 있는 지금 시장에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해결하지는 못하는 문제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굉장히 큰 플레이어가 될 수 있고 쟤들하고 경쟁을 하든지 쟤들이 우리를 사가겠지라고 이제 하는 그 가설을 세우고 사는 거잖아요. 그 가설을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기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시제품을 만들고 가설을 테스트할 수 있는 베타 테스터를 딱 만나는 그 직전까지가 저는 딱 시리즈 A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이제 어떻게 최대한 이제 영어를 리인하게 아껴가면서 구두쇠처럼 돈을 최대한 아껴가면서 효율적으로 일해서 이제 회사 가치는 높이고 시제품은 나와서 베타 테스터들로부터
어떤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까지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이제 많이들 주저앉게 되죠. 시제품을 못 만들기도 하고 그 네. 사이에 돈이 떨어지거나 뭐 거기서 또 서로 갈라져 창업자들끼리 갈라져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이제 같이 이제 공동 창업했던 그 당시 저희 CEO 호세랑 이제 그런 얘기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자전거 타고 뭐 자전거랑 자동차를 타는 거라고 저기 비유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도 어떻게 보면 여정이잖아요. 출발을 스타트업을 파운딩을 했다 그러면 그렇죠. 시작은 시작인 거고 엑시든 아니면 IPO로 가는 게 피니시는 아니고 뭐 파산하는 것도 피니시라면 피니시는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어쨌든 끝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끝까지 네. 끝까지 가는 이제 마라톤 같은 경주라고 생각을 해보면 초반에는 이제 돈도 없고 그럴 때는 이제 걷거나 뛰어가는 거죠. 몇 명, 마음에 맞는 몇 명, 한 두세 명이서 이제 걷거나 뛰어가면서 주변도 보고 가다가 이제 막 농담도 하다가 뭐, 우리가 세운 가설이 맞는지 계속 걸어가 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옆에 또 다른 아이디어가 이제 경치 좋은 것도 보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시리즈 A를 받게 되면 이제 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단계가 좀 아닐까. 여전히 주변을 살피면서 탕구를 하면 갈 수 있는데 그대로 걸어갈 때보다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래서 갈 수 있는 단계고 강관님처럼 열심히 이제 패러디 타고 운동하시면 더 빨리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놈들이 괜찮은 것 같은데 싶으면 이제 B, C, D를 받게 되면 이제 소형차, 중형차로 갈아타고 더 빨리 가는 데 집중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큰 변화는 보면 저희 회사도 그렇고 시리즈 B 정도를 받기 시작하면 회사의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 문화도 많이 바뀌게 되고요. 이때쯤 되면 가설은 대충 끝나게 되고 이때는 그럼 오케이 가설에 대한 불확실성은 많이 제거가 된 것 같으니 이제부터는 집중해서 딱 경주마처럼 포커스해서 앞으로 쭉 최대한 빨리 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엑싯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보통은 경험이 있는 CEO를 데리고 와서 창업자 CEO들이 많이 물갈이가 돼요. 물론 그 중에는 이제 그런 그 창업자 출신으로서 시리즈 BC 받으면서 끝까지 가는 정말 능력이 좋고 또 운도 따라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아요. 주변에 보면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CEO가 바뀌게 되고 그렇게 바뀌게 되면 회사 문화도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전에는 이제 어떻게 프로세스를 만들고 서류 작업을 하는 것들을 많이 밀어놓고 일단 빨리 가자, 빨리 앞으로 가자고 막 가다가 이제 그렇게 외부에서 CEO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이분들은 이제 빠른 성장이나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프로세스를 가지고 와서 맞춰놔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전에 없었던 스텝들도 하나씩 만들어지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이게 좀 더 서스테이너블하게 길게 갈 수 있는 그걸 찾아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예전처럼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이제 주변을 둘러보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심을 두고 이렇게 가다가는 교통사고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옛날에 걸어갈 때는 가다가 힘들면 쉬고 물 마시고 뭐 사 먹으면 되는데 자동차 할 때는 일단은 기름이 항상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떨어져 가다 보면 기름 넣을 수 있는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 일단은 체크를 하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해본 사람들은 못 하니까 그런 것도 있다 보면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전거 타면서 경치도 즐기고 가끔 내려가지고 잠깐 땅도 좀 파보고 뭐 벌레도 잡아보고 이런 거 하는 거 구경했던 거 좋아했던 창업자들이나 그런 문화가 좋아서 들어왔던 초기 멤버들은 여기에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었는데 옛날에는 이런 걸 하면 그렇죠. 우리 CEO랑 CTO는 내가 잘한다고 해주고 서포트를 해주고 박수를 쳐줬는데 왜 지금은 나는 박수를 받지 않고 비난을 받고 로우 퍼포머라고 딱지가 붙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좌절을 많이 하고 회사를 나가게 되거나 그 안에서 행복하지가 않게 되면서 퍼포먼스로 점점 낮아지게 돼요. 이걸 잘 이 변화에 적응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 단계마다 변화가 있는데 특히 B 지나가면서 변화가 굉장히 심하게 오고 거기에 이제 적응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쉽지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기부터 뭐 A가 아니라 B 정도까지 B에서 이제 뭐 다 또 제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조성원 박사님의 나노 셀렉트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B 이후로 좀 많은 걸 느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초기 창업부터 뭐 B 정도 받을 때까지
고민됐던 혹은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건 일단 돈이 부족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시리즈 A를 2015년 말에야 받았었는데 그때 받기 전까지 2011년부터 2015년 말이니까 거의 한 4년 이상을 외부 투자 없이 버텨야 됐으니까 그렇다고 저희 창업자 때 돈이 많아서 뭐 이렇게 저희가 저희 돈을 넣었던 것도 아니고 외부 투자금 없이 미국의 이제 그 SBIR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SBIR을 통해서만 4년간은 저희가 계속 직원들이랑 저희들이랑 월급 가져가고 뭐 렌트비 내고 시제품 만들고 초기 베타 테스터 좀 확보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돈을 항상 마련을 해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도 뭐 그렇긴 한데 그때는 정말 어쩔 때는 한 달 이후를 내다보지 못할 때도 있었고 예전에 한번 제가 블로그에 썼던 적이 있었는데 2013년인가? 7월, 8월 그때였었는데 저희가 이제 SBI 과제를 가서 받다 보니까 과제가 끊기고 새로운 게 들어올 때 이게 딱딱딱 맞으면 좋잖아요. 전에 과제 여기서 딱 끊기고 다음 과제가 여기 딱 맞아주면 정말 좋은데 이게 이런저런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가끔 생기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렇게 딱 겨우 간당간당하게 두 개가 이렇게 딱 맞춰져 있었는데 그때 올해도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정부가 그 올해 의회에서 예산안을 승인을 안 해줘서 그렇죠. 연방정부 셧다운 될 뻔할 때였었는데 그때 셧다운이 몇 주간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 돈이 70만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한 3, 4주 계속 밀리는 거예요. 밀려가지고 그때는 일단 월급을 줘야 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 회사 CEO 호세가 일단은 다음 주 뭐 금요일까지 돈이 안 들어오면 저희가 크레딧 카드에서 일단 그러니까 현금 서비스 같은 거 론을 받아서 그걸 갖고 일단 월급을 주고 넘어가는 거 가도록 하자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때 금요일이 마감이었으면 한 이틀 전에 수요일 날 이제 그쪽에서 전화가 와서 돈 들어간다. 알고 있어라. 그런 게 있었고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살아보면서 그렇게 막 쫄리는 경험들을 많이 못 해봤었는데 그런 게 굉장히 힘들었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성장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말씀드린 게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직원들도 너무 힘들어요. 저희도 힘든데 저희 엔지니어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항상 이제 어딘가로 이제 잡 서치를 항상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있다가 떠난 친구들도 꽤 되고요. 아무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 그 친구들도 이제 스탁 옵션을 받고 있고 이게 잘 되면 큰 돈이 될 거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일단은 지금 돈이 너무 적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네. 저도 그때 제가 2011년에 이 회사로 나노셀렉트로 풀타임으로 오면서 월급이 확 줄었는데 진짜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연봉이.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비자, H1 비자를 받고 일해야 되니까 저희 회사에서 지원해주기 전까지는 받아야 되니까 학교 앞에 있던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해서 거기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받던 연봉과 제가 나노셀렉트에 들어왔다 받던 연봉이 정말 수학적으로 완전 반토막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게 이제 되게 힘들었었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뭘 하고 싶고 그리고 뭐 연봉 그걸 이제 그걸 이제 놓고서라도 빨리 회사를 성장을 시켜서 저희가 이제 시리즈 A를 받을 단계까지 되든지 아니면 뭐 시리즈 A를 안 받더라도 저희가 이거 물건을 팔아서 이익이 나서 저희가 그냥 계속 올게닉하게 성장을 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빨리 뭘 하고 싶은데 이거를 하고 싶어도 거기다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서 정말 좋은 엔지니어도 한번 채용을 하고 싶고 정말 뛰어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빨리 채용을 해서 하고 싶은데 연봉을 맞춰줄 수가 없으니까 못 데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인턴들 쓰고 저희가 그냥 아는 대로 제가 배워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늦는 거죠. 늦고 서투르고 효율이 떨어지고 근데 방법이 없으니 일단은 그렇게 버티고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조악하더라도 일단 MVP 미니멀 바이어블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저희 샌디에고의 얼리 어답터들한테 일단 테스트라도 받아보자 그런 생각으로 가긴 했는데 그런 단계에서 이제 돈이 없어서 이런 하고 싶은 걸 마음껏 못할 때 그때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도 그렇고 본인의 생활도 맞죠. 그렇고 뭐
그 조성호 박사님 같은 경우는 특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또 가족도 계시니까 이게 사실 수입이 진짜 수학적으로 반이라면 타격이 엄청 클 것 같겠네요. 네. 그래서 초기는 아마 돌이켜 본인보다 가족분들이 더 아마 그때 끔찍했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기도 네, 한데. 그렇죠. 그래서 아까 강관님이 처음에 저한테 옛날로 돌아가면 다시 하시겠어요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제 어떤 날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아내한테 여쭤보시면 아마 never라고 답을 하지 않을까.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초기에 어떤 그 고충은 사실 공통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나노 셀렉트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뭐 장비를 만들고 그러니까 기술 기반의 어떤 스타트업을 하시니까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안 중요하진 않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이렇게 정부 프로그램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SBI 미국 같은 경우는 SBIR이라고 하는 게 뭐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그렇죠. 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해 기술 기반의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이 기업의 어떤 기술 개발 그 다음에 이런 걸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 정부의 보조금 혹은 지원금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이제 뭐 그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그런 이유도 조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반기로 좀 넘어가서 비후로 좀 어쨌든 그렇게 초기에 그 힘든 과정을 좀 겪고 뭐 A 시리즈 L을 받고 B를 받고 이제 성장을 쭉 이제 해나가고 있는데 뒤에 이제 성장을 해나가면서는 고민의 것들이 조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이제 조성원 박사님 같은 경우는 CTO라는 어떤 기술 중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공동 창업자이시기도 하고 어쨌든 그 회사를 꾸려가는 리더십의 포지션 중에 하나에 있다 보니까 이 뭐 테크놀로지나 기술 제품도 중요하지만 이 회사가 커가면 아무래도 뭐 공간도 넓어질 것이고 사람도 더 많아질 것이고 이러면 좀 고민의 거리들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시다가 많아진 이 사람을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처음에는 으쌰으쌰가 되는데 이게 또 다양한 관심사나 다양한 어떤 관점을 가진 직원들이 많이 조인을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을 잘 매니지하기가 쉬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뭐 이런 걸 어떻게 또 극복을 개인적으로 해왔는지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예,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초기 창업 초기 창업자들이나 어느 회사나 다 비슷할 거예요. 창업자들이나 아니면 그때 처음에 창업한 갓 창업한 회사에 들어온 엔지니어들 초기 멤버들은 멘탈리티가 많이 비슷해요.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하고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뭔가 꽉 짜여져 있는 프로세스를 따르는 거를 그렇게 그닥 좋아하지 않고 막 빡세게 다큐멘테이션 하는 거 그닥 좋아하지 않고 아이디어 빨리빨리 내서 좀 어설퍼 보이더라도 프로토타입 만들고 그래서 테스트해보고 아니면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fail fast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서 그런 거 막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 곁에서 볼 때는 저것도 왜 이렇게 산만하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따가 좀 좋아 보이는 아이디어 있으면 또 글로 또 관심사가 글로 또 이동을 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에 꽉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보면 뭔가를 만드는 건 되게 좋아하고 그런 데서는 그냥 저희가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재미있어 보이는 아이디어나 질문을 하나 딱 던져주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크게 매니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잘하고 본인의 관심사니까 그렇죠. 그냥 말하지 않아도 막 주말에 그냥 일하고 막 밤에 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와서 일하고 이러면서 뭔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제품이 만들어내고 나서 제품이 이제 불량도 나오기도 하고 개선을 해야 되고 뭔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시리즈 A를 넘어서 B가 지나게 되면서 이제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고 제품을 팔잖아요. 파는데 이게 케이스 미런이라고 강광희님은 아시잖아요. 이게 딱 그 케이스미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케이스미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있는데 종 커브처럼 이렇게 있는데 앞단에 있는 사람들 얼리 어댑터들은 이제 저희가 그냥 어설프기도 하고 잘 부숴서도 그냥 자기들도 좋아하는 거니까 쓰는데 네. 여기는 그렇죠. 마켓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음. 많은 그 사람들이 쓰는 그 얼리 어댑터 다음 단계인 사람들이 저희 제품을 신제품을 이제 딱 인정하고 받아서 쓸 수 있어야 이제 회사가 잘 크는 건데 여기를 넘어가려면 회사 그 양산의 그 신뢰성 같은 거라든지 불량률 같은 거 수율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그렇죠. 그런 거를 하기가 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관심이 없는 거지. 그걸 내가 해야 돼? 이렇게 내가 엔지니어지. 그거는 QC 팀이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리즈 B가 지나면서 저희도 이제 그 새로 CEO가 들어오고 됐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세스를 도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친구들이 이해를 잘 못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옛날이랑은 좀 다른데 옛날에도 그리운데 이렇게 그런 고민들을 저한테 토로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고 사실 그때는 저도 약간 이걸 어떻게 이 친구들을 설득을 하고 끌고 가야 되지? 처음 해봤으니까 저도 그렇죠. 얘기는 들었는데 처음 해봤으니 그런 고민도 많이 들었었고 두 번째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이 회사가 이제 커가면서 직원들도 초기 창업자들도 그렇고 초기 직원들도 거기 회사가 커가는 거에 맞게 그 사람들도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거는 계속 커져가는데 이 직원들이 성장을 못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생겨요. 그래서 외부에서 근데 이걸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람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은 커리어가 막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나중에 커서 저기를 가야 되는데 이미 데리고 와버렸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그게 막히니까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또 언제까지 또 기다려줄 수도 없고 그런 그렇죠.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투자를 받아서 다음 단계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 초기 먼저 들어왔었던 친구들을 끌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먼저 있었던 시리즈 A 전에 있었던 친구들하고 시리즈 B 이후에 들어온 친구들하고는 또 직원들하고는 뭐랄까 이 멘탈리티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그룹 사이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안 되고 그냥 물과 기름처럼 잘 안 섞여요. 이 두 그룹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해를 많이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예전에는 그런 거 갖고 이런 것까지 굳이 설득을 해야 되나 싶었던 문제들까지 설득을 해야 되고 문서화 작업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친구들은 시리즈 A 전에 와 있던 친구들은 얘들이 오면서 프로세스가 많아져서 이거 우리 스타트업의 가장 큰 장점이 빨리 움직이고 빨리 실험해보고 그런 그 DNA 멘탈리티가 없어졌다. 우리는 이제 실패하는 길로 가는 거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뒤에서 온 친구들은 빨리 가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프로세스가 있어야 갈 거 아니냐. 다큐멘테이션이 하나도 없고 지금 예를 들어서 너 나가고 나면 만약에 네가 예를 들어서 뭐 아파갖고 몇 개월 병가를 갔다고 치자.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를 와서 네가 하던 일을 맡아야 되는데 아무런 다큐멘테이션이 문서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 그때마다 일일이 너한테 전화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거 갖고도 서로 이제 안 맞는 거죠. 얘들은 나중에 들어온 분들은 야 이거 뭐 이 회사가 이거 어떻게 굴러간 게 신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반대로 이제 처음에 왔던 친구들은 야 이것들 들어와가지고 정말 뭐 일은 안 하고 그냥 문서만 엑셀만 붙잡고 앉아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근데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거의 뭐 많은 회사들이 이런 문제는 겪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성장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빨리 깨닫고 그 성장통 오케이 이건 우리가 우리가 뭘 잘못해서는 게 아니라 이게 비즈니스가 커가면서 growing pain이다. growing pain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자 조금만 참으면서 이렇게 나가자라고 끌고 나가야 되는 건데 그게 잘 되면 이제 회사가 이제 한 단계 높게 되고 이제 직원들도 구성원들도 자기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고요. 안 되면 굉장히 서로 또 힘들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보면.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회사 측면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 조성화 박사님은 엔지니어링 디그리로 어쨌든 그 미국에서 박사까지 하시고 그 기술을 가지고 지금 창업을 하셨는데 초기에 뭐 비즈니스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막 여기 많이 깨지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저는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맞죠. 그래서 회사를 어떻게 만드느냐도 사실은 공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초기에. 음.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뒤로 갈수록 또 이제 다른 직원들 관리라든지 아니면 뭐 다 사람 문제인 것 같아요, 뒤로 갈수록. 맞아요. 예. 투자자들 간의 어떤 초기 투자자랑 뭐 나중에 투자자들 간의 의견도 다르기도 하고 사실 투자자의 보이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쵸. 지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기에 들어온 직원과 뒤에 들어온 직원의 어떤 포인트도 다르고 서로 이제 아까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그 중간에서 지금 조정을 또 해주셔야 되는 부분 이게 다 사람 관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회사를 빌드업하는 어떤 기술이나 비즈니스를 빌드업하는 거를 많이 배우셨다면 이게 커가면서 완전 다른 스킬이 또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쵸. 뭐 엔지니어링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가르치는 이제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제 사람 관리, 휴먼 리소스라든지 니고시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스킬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 회사가 커가면서 어떻게 그걸 갖다 좀 쫓아가고 계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거는 진짜 가면서 배우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실수를 엄청나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실수를 안 하고 갈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리고 뭐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또 다 갈 것도 아니고,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니까 그 후에 들어온 그 저희 시리즈 B 후에 들어오는 이제 구성원들이 지금 훨씬 더 많은데 그분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프로세스를 가지고서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디렉터나 그 이상의 직급에 있는 분들을 들어오면 그분들은 어떤 뭐 코드를 디버깅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엔지니어링 문제 자체를 푼다기보다는 회사의 프로세스를 이제 만들거나 프로세스를 디버깅하는 역할을 많이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고 요 정도의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보잉이나 토요타처럼 정말 복잡하게 프로세스를 나누고 문서화 작업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요 단계에서는 그렇죠. 이런 문서화는 해야 된다. 거기에 맞게 템플릿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나서 정보가 서로 정보가 미싱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고 구성원들끼리 서로 공유되게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너랑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들만 해주셔서 이제 그분들한테 많이 배우고 그리고 뭐 주변에서 저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회사의 그 사람 그 창업자들이나 뭐 그 임직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대부분 고민은 비슷해요. 고민은 비슷하고 그리고 그리고 잘 안 되는 회사들을 보면 그 대충 또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타산지석을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사실은 스타트업은 learning by doing이라고 그러잖아요. 해보면서 배운다 그러는데 그것도 뭐 시술을 다 하면서 배우다가는 또 큰일 나니까 남들이 배운 거 가지고서 남들이 해본 걸 간접 경험하면서 또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책도 읽으면서 이제 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 뭐 중간중간에 그 저희 앤디 그로브 책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이 쓰신 하이 아웃풋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무조건 1대1 미팅을 최소한 2주에 한 번씩은 내 구성원들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것도 예전에는 잘 안 했어요. 그냥 아침에 하고 말고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은 사람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냥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고 그리고 항상 리뷰하고 그리고 뭐 멘토나 어드바이저들한테도 계속 도움 많이 요청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멘토 이런 사람들 어드바이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태계에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투자자들도 단순히 돈을 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비즈니스를 운영을 잘 해야 자기들이 엑시트 할 때 이제 돈이 뭐 2배 엑시트냐 5배 엑시트냐 10배 엑시트냐 이게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 물심양면으로 서포트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 보인다 싶으면 이제 그 분야에 맞는 누군가를 소개를 시켜주기도 하고 우리가 이 부품을 어딘가에서 사야 되는데 못 사겠다 미치겠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회사에 보통 이제 이분들이 미국의 이제 뭐 와튼 스쿨이나 이런 데를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이제 동문회를 통해서 친구의 뭐 아버지의 사촌을 통하면 웬만한 회사의 그 매니지먼트까지 연연이 닿더라고요. 이제 그쪽에서 오면 그래도 가끔씩 예, 성과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야, 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예, 사람을 통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움의 끝이 없는 것 같네요. 새로운 없죠. 스킬셋이 또 필요하고 그쵸. 또 이게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예, 예. 네, 맞아요. 또 다른 거를 또 배워야 되고 아마 이 지금에서 더 커지면 또 다른 고민들이 생겨서 또 다른 스킬셋을 또 배워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리고 라이프타임 이게 러너. 그렇죠. 말씀대로 라이트하면 러너가 돼야 되고 근데 이게 또 누군가에 들은 게 그대로 또 실천을 했다가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각 기업마다 그렇죠. 다 문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됐는데 나는 왜 안 되지? 그 사람은 그 회사에 그 순간에 있었던 거고 그 스테이지에 있었던 거고 그걸 그대로 갖고 오면 또 우리한테는 안 되는 거고 예전에 강광님 저희랑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눴었던 그 넷플릭스의 아메리칸 팩토리라고 그 중국의 네, 유리 공장이 미국 가서 네. 고생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네. 갔더니 이제 거기서 아침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7시에 나와서 다들 체조하고 다 같이 뭐 무슨 군가 같은 거 부르고 들어가니까 다들 이제 딱딱딱딱 시간 맞춰 일하는데 미국 와서 그걸 하려고 그러니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는데 사람들 다 뚱하게 있고 왜 이런 거 하냐고 반응이 그래. 뚱하고 그런 것처럼 예, 그렇고 그러니까 창업자들이나 이게 결국은 그 진화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강하고 뭐 힘이 세고 이렇게 뭐 덩치가 큰 동물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하는 동물들이 계속 살아남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변화에 잘 적응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고 우리 회사가 지금 가진 문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그런 넘쳐나는 조언들에서 예, 저희가 힌트를 제대로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대로 집어넣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예, 큰일 나는 거.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다른 기업들이 하는 프로세스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꼭 해야 되고 남들 다 하는 실수를 나는 안 할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되는구나. 네.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예전에 한번 저희 그 멘토분께서 해주신 말씀이 잘 들으라고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Listen to everybody, but don't listen to everybody 라고 해주셨어요. 네. 예, 네. 모든 의견을 경청하고 잘 듣되 예, 그것도 다 듣지는 말아라. 그걸 선택을 하는 게 네 몫이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렇죠. 네가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그 문제를 이미 고민을 해보고 어떻게든 성공을 했던 사람들을 소개시켜주는 것까지는 내가 해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그거를 듣고서 어떻게 할지는 네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잘 되면 네가 잘한 거고 못해도 네가 못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항상 저희는 이렇게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 그런 거는 없다라는 거를 그때 그 말씀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조금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많은 정보, 인포메이션 오버로드잖아요. 정보 과잉. 네. 네. 뭐 그게 조언도 그렇고 인터넷에 넘쳐나는 잘못된 정보 뭐 그런 것들 중에서 이런 어떻게 우리의 처해진 상황에 어떤 뭐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잘 맞는 어떤 의견을 제대로 잘 선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정보 과잉 세상이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제 개인적으로 마지막 질문은 12년 동안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뭐 예. 책도 많이 읽으시고 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뭐 문제도 매일 들어오는 문제도 다른데 또 뭐 코비드도 터지고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했네요. 네. 실리콘밸리 뱅크 터지고 중간에는 저희 회사에 그 특허 소송도 당해가지고 뭐 제가 그 디포지션도 해보고 변호사랑 많은 걸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본인의 어떤 정신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체력도 그렇지만 이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감방님하고 하는 이런 것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회사 일이 아니라 다른 곳에 신경을 쓸 수가 있으니까 되고. 네. 네. 그리고 가족이 있는 게 확실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가족이 있는 게. 그래서 가족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회사 일 힘든 건 힘든 거고 가족은 또 가족대로 애들대로 뭔가 해야 되잖아요. 주말이든 학교 끝나고 나면. 그냥 그때는 아예 모두를 강제로라도 전환을 하게 되니까 그게
처음에는 시간을 내가 더 못 쓰는 것이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이 로봇이 아니고 감정을 항상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순간에 플러그를 빼고 가야 되는데 이게 또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가족이 있으면 강제로 이제 플러그를 여기서 빼고 모드로 바꾸고 몇 시간이라도 하룻밤이라도 그렇게 하고 나서 돌아오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제 강박님도 조교수 시절에 스트레스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테니어 받기 전까지가 되게 힘들다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 지도 교수님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조교수 시절에 그렇게 힘들 때 교수님 그 테니어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때 이제 스타트업도 하셨는데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셨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대학원생 때 교수님이 그때 이제 그 코넬 대학에서 교수를 하실 때였는데 코넬 대학은 주변에 별로 없잖아요. 되게 외진데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수업하시고 점심 시간에 도시락을 간단하게 샌드위치만 싸가지고 싸서 그 코넬 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지하로 1층으로 가면 전 세계의 요리 섹션이 이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가셔가지고 진짜 하루도 안 빼놓고 정말 그 점심시간에 가서 1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샌드위치 헐렁헐렁 드시면서 요리책들 하나씩 보시면서 요리를 취미로 삼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흉내는 내봤는데 그렇게는 못하는데 그냥 잠깐 이렇게 뭐 가족 요리에도 잠깐 취미를 붙여봤다가 자전거에도 취미를 붙여봤다가 뭐 아니면 요즘처럼 이렇게 사진 찍는 거에도 취미를 붙여봤다가 이렇게 작은 취미를 가져보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가끔씩 뭐 여행도 했다가 뭐 이렇게 인생을 몇 년간 몇십 년간 쭉 할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그것도 좋은데 없으면 그냥 조금씩 바뀌더라도 바꿔가면서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제가 미국에서 있어서 그나마 스트레스 관리가 됐던 것 같아요. 한국에 있었으면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들리는 소리도 있고, 뭐 엄마 친구 아들 얘기도 들리고, 와이프 친구 남편 얘기도 들리고, 그런 얘기가 들리고, 뭐 저부터도 일단 계속 거기서 모임에 나가다 보면 얘기를 많이 하게 되니까 뭐 하고 있냐 그러면 이런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시리즈 A 못 받아가지고 야 내 연봉이 지금 반토막이 났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살기 되게 힘든데 그리고 막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기도 하고 여기서는 그런 걸 이렇게 묻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CTO나 이런 사람이 이제 반바지 입고 그냥 티셔츠 쪼가리만 입고 다녀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한국은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한국에 있었으면 스트레스 레벨이 훨씬 더 높지 않았을까? 시작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아니면 했어도 금방 그만뒀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게 좀 덜해서 스트레스 레벨도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았던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가끔씩은 해요. 네. 참, 뭐 학생들한테 미국으로 오라는 소리 같이 들리기도 하고. 한 번쯤 나와보는 것도 나쁘진 않죠. 네. 뭐 그 나노셀렉트에서 충남대에서 온 학생들이 인턴을 하고 있는데 좋은 경험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서 그런 프로그램을 있으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혹시 스타트업을 꿈꾸는 혹은 뭐 지금은 생각 안 하더라도 나중에 생각이 더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학생들한테 뭐 조언은 아니라 굳이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뭐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요즘에는 그 마음만 먹으면 스타트업에 관련된 컨텐츠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고 저희 컨텐츠도 그 중에 하나고 그리고 뭐 영어로 된 컨텐츠는 정말 셀 수 없이 많고 책들도 굉장히 많고 하니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서 한 번씩 그냥 귀를 열어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렇게 듣다 보면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액션을 취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듣고서 이제 회사를 나중에 이제 회사를 취직을 하시든 대학원을 가시든 그 얘기들을 계속 귀를 열어놓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랑 그리고 그 들어왔던 일들이 연결이 되는 지점이 저는 분명히 언젠가는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계속 귀를 열어두시고 그리고 뭐 직접 사람들을 만나셔도 좋고 그리고 뭐 굳이 뭐 지방에 있다고 해서 요즘에는 힘들 게 없는 게 인터넷이라든지 팟캐스트라든지 이런 유튜브 같은 곳에서 좋은 콘텐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간접 경험을 하시고 귀를 열어놓으시고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뭐 이메일 같은 걸로
콜드콜이라도 보내보시고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뭐라도 해야지 그렇죠. 생기지.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적극성은 가지고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고 귀를 항상 열어놓으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대로 저도 동의하는 바가 그게 뭐 저희가 창업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나중에 하실 수도 있고 뭐 그냥 어디 취업해서 열심히 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창업 섹터가 특히나 저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현하는 게 창업의 어떤 스타트업의 본질이나 어떤 특성이다 보니까 최근에 어떻게 요즘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지 내가 소속된 어떤 섹터에 그게 정부 그쵸. 섹터든 아니면 특정 뭐 산업이든 상관없이 뭐 그게 일만 하다 보면 거기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도는 항상 좀 관심을 가지는 게 나쁜 일을 같진 않아요. 그게 뭐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내 업무 능력을 좀 향상시켜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사일로에 갇혀 있을 상황을 이런 식으로도 풀어줄 수 있구나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조금 공부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즘은 서울에도 물론 많습니다만은 지방에서도 이런 행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나 이런데 가끔씩 가서 뭐 보통 그런 행사들 가면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뭐 꼭 거기 간다고 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없기 때문에 그냥 가서 이런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요즘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구나 정도를 확인한다는 의미에서도 뭐 돈 내고 참여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오픈돼서 무료로 그냥 가기만 해도 그런 정보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박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런데 관심을 좀 두시면 어떨까라는 부분에서 오늘 스타트업의 성장통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나노셀렉트의 건승을 제가 기원 드리도록 하고 감사합니다. 엑시트를 하는 그날까지 뭔가 파이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D, E, F 받기 전에 그냥 빨리 엑시트 하시기를 그렇죠. 조만간 빨리 엑시트 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성장통까지 이야기 해봤고요. 조박님 오늘 2주의 픽 있으세요, 혹시? 네, 2주의 픽은 아까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전호석 감독님의 헤로니모. 아마존 프라임에도 보실 수 있더라고요. 아마존 프라임에. 그렇구나. 네. 못 보신 분들은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에서 보시면 보실 수가 있으니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헤로니모. 저는 헤로니모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강박님은 2주의 픽 어떤 건가요? 제가 넷플릭스를 많이 봤는데 최근에 뭐 봤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더라고요. 정신없이 있다 보니까. 근데 좀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서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Untold the Race of the Century라고 세계의 레이스라는 한국말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요트 대회 얘기입니다. 요트. 네, 이거는 못 본 것 같은데. 네, 요트 대회가 있는지도 사실 저는 몰랐어요. 그치. 아시안 게임이 있었다는 얘기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그런 대회에서 하는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국가 간에 이게 예선을 통해 가지고 이 아메리카 컵이라고 하는 이 트로피가 있는데 이제 이 전년도 우승자를 이제 도전자가 도전을 해서 만약에 이기게 되면 그 트로피를 가져가는 형태의 대회인 것 같고요. 이게 생각보다 꽤 오래된 대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 넷플릭스의 그 세계 레이스라고 하는 거는 1983년도에서 3년도에 아메리카컵에서 역사적으로 우승을 거둔 오스트레일리아 2호를 만든 요트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가 당시에 미국 팀을 이기게 되는데 미국이 그 당시에 132년 동안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어요. 132년 만에 그 트로피를 처음으로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스토리를 담았는데 그게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오스트레일리아 팀 구성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요트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할 거잖아요. 아무래도 바람을 받아서 이 그렇죠. 운영을 잘해서 빨리
그 어떤 루트, 정해진 루트를 돌아서 오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보트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여기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있었고 미국에 어떤 방해가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방해. 예, 꽤나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어, 왜냐면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132년 동안 우승을 했는데 이게 뺏기게 되면 이 자존심이 그쵸, 그쵸. 예. 상하잖아요. 예, 특히나 이제 이 당시만 하더라도 뉴욕 야트 클럽이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도 좀 그 북동부의 이 상류층만 즐기는 스포츠긴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요트를 즐기는 아주 그 극일부의 부자들의 얘기라서 그 나름의 이 트로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방해를 해왔는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재밌게 그려져 있어서 인상적으로 봤던 거고 이런 레이스가 있었구나라는 것도 사실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강관님한테 듣고 처음 알았어요. 넷플릭스에서 이거 막 그래도 이게 보진 않더라도 계속 보잖아요. 이렇게 넘겨보잖아요. 뭐 볼만한 거 네네네. 있나 이렇게 네네. 보는데 그럴 때도 제 레이더에 잘- 안 걸었던 것 같은데 예. 오늘 끝나고 한번 봐야겠네요. 아마 이때가 제 기억으로는 그 뚜르드 프랑스 막 이런 거 보고 그런 거를 한참 볼 때여가지고 그 중에서 영화 그 알고리즘이 예. 이제 추천을 해주는 그.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음, 건 아니었는데 우연히 봤는데 상당히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니까 호주에서 이기게 된 그 디자인, 어떤 디자인이었을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그 궁금증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새로운 느낌의 어떤 대회라서 여러분들 그걸 소개해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요 컨텐츠를 가져왔습니다. Untold: The Race of the Century 세계의 레이스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세계 최초라고 주장하는 와이파이 이원 팟캐스트 오늘 라이프타임 러너라는 걸 확실히 증명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지긋지긋한 성장통. 물파스로 어떻게 안 되나? 뭐 개보린 같은 거 먹어야 되는데. 네, 라이프타임 러너가 되고 싶은 두 아재가 들려드리는 미국 스타트업 테크 기업 이야기 조강의 4센트는 애플 팟캐스트, 팟빵, 구글 팟캐스트,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제가 되게 재밌는 걸 발견해. 저희가 유튜브를 되게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홍보하는 건 아직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냥 올리기만 하고 특별하게 활동을 안 하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그 유튜브 조회수보다 사실 유튜브 조회수를 아무나 볼 수 있어서 좀 정보를 어디까지 민망하긴 하죠. 공개해야 되는 부분에서 민망하긴 한데 사실 그 팟캐스트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아직 많더라고요. 그냥 안 넘어오시는지 아니면 둘 다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저는 이게 팟캐스트는 확 떨어지고 유튜브 확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팟캐스트는 팟캐스트대로 그냥 꾸준히 유지하는 것 같고 유튜브는 저희가 아직 활동을 뭐 빡세게 안 해서 그런지 그냥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근데 프리미엄이 아니면 광고가 붙으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것 때문에 안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도 보면 원래 예전에 팟캐스트로 듣던 것들은 그냥 유튜브로 넘어가도 계속 팟캐스트로 듣게 되더라고요. 그게 익숙해져서 그런지. 어쨌든 뭐 이게 뭐라고 그러죠? 컨텐츠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막 그 비주얼 효과를 빵빵빵빵 계속 올리고 막 그래프를 계속 한 10초마다 한 번씩 올려주면 그러면은 얘들이 뭔 소리 하는지 그래프를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계속 말로 이렇게 계속 하니까 네. 그러시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꽤 그래도 나름 편집하면서 유튜브에 제가 사진이나 관련 자료들을 가끔씩 좀 붙여놓긴 합니다. 좀 비주얼 그거를 생색을 많이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계속 이렇게 띄워줘야 될 것 같아요. 슈카 같은 분들 보면 그러잖아요. 띄워오면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차 타고 듣다가 저 그래프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지니까 나중에라도 보게 되는데. 지난번 김하성, 하성킴 외치는 거 제가 그거 일부러 그것도 어렵게 찾아가지고 따다가 붙여놨는데 제 페북에서 따셔가지고 그쵸 맞아요. 네. 그런 거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이렇게 녹음을 해봤고요. 팟캐스트
팟캐스트에 대한 의견은 페이스북 페이지나 dr.chogng@gmail.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른 분 인터뷰가 저희가 계획이 잡혀 있어서 또 다른 분의 인터뷰로 또 찾아뵙고 또 본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